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매주 화요일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또 락커룸, 오늘도 보수 패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김현지 대통령실 전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면서 여야간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정감사로 나오는 거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비서관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비서관, 총무비서관이 오늘 발표인가요? 예, 국회 오늘 출석하느냐라는 아니고요. 문제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26일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특별한 증언 예. 사례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니라 배석하는 민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조차도 모두가 이제 저도 이제 운영위 해봤지만 국회에서 운영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참석자 내지는 배석자 내지는 증인 출석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규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관련한 입장 발표를 들으셨고요. 자, 일단 이 인사이동을 두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재명 정권의 V제로 출범을 알리는 서막이다, 국정감사 출석 피하려고 보직까지 바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국정감사는 무관하다라는 것이고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위인설관인데 예. 이런 이 박현지 전 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기- 제일 유명한 비서관이 되도록 만드는 길인데 예, 김현지 이 비서관. 타이밍이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장은 근거도 희박한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대법원장이 못 나가겠다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법원장과 전 총무비서관의 그 자리의 크기의 차이. 그런데 왜 정권적 차원에서 이 사람을 보호하느냐 하는 이제 의혹을 하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을 보호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릴 거고 언론 보도가 그쪽으로 나갈 텐데 예. 이게 흔히 있는 정권적 차원에서 흔히 있는 이런 실수입니다. 최상병 특검도 이런 류의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제는 저 특검까지 가버렸는데 예. 예. 그런데 그 전례가 있잖아요.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총무비서관이 국회에서 증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예. 저 예, 감사하면서 맞습니다. 예. 이건 전례 비춰서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 나가더라도 그 우호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지원 사격을 하려고 할 텐데 그 뭐 떳떳하게 나가서 음. 좀 싫은 소리 들으면 되지. 왜 안 나가느냐?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시비거리를 만들었으니까 아주 앞으로 이게 참 곤란하게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또 실제로 인사가 나버렸으니까. 자, 김근식 교수님. 우선 이제 국감의 증인 출석,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르는 걸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 예. 과대망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그 말이 정말 너무 그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개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아시지만 대통령실 같은 그런 중요한 자리는 업무 그 조직 개편할 때는 사전에 다 예고가 됩니다. 예.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것도 김현지 정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나오네 마네 뭐 안 나왔던 전례가 없다, 그리고 나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꼼수가 뭐냐면 그러면 자리를 아예 바꿔서 요즘에 급발진이 유행인데 추미애 급발진, 그런데 이거 변경을 한 거예요. 보직 변경을 해서 부속실장으로 하면 부속실장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피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아무리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이게 뭐 그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김현지를 꽁꽁 숨기기 위한 급 개편, 급 보직 변경이다라는 점은 뭐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총무비서관을 국회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 안 나가도 된다는 제1부속실장으로 보냈는데요. 이게 더 김현지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부속실장은 아시지만 대통령 옆에 가장 근거리에 붙어 있는 최측근입니다. 그렇죠. 비서와 같은. 그렇죠. 비서 중에서도 비서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조선시대로 치면 상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보좌진 중에서 가장 옆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 수발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상선 같은 직이기 때문에 음. 박근혜 국정농단 때 이 제1부속실장이 정호성 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 3인방에 들어갑니다. 문고리 3인방. 그렇죠. 문고리 3인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뭐 인사하고 예산 안 되니까 뭐 그래도 대통령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결제를 해야 되고 사람을 못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 상선은 옆에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게 업무죠.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정호성을 떠올리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궁중 야사야 드라마에 나오는 상선을 떠올리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세 번째 재밌는 포인트는 예. 이렇게 급 보직 변경하면서 가장 똥물을 받은 게 강유정 대변인이에요. 강유정 대변인. 네. 예. 왜냐하면 김현지 꽁꽁 숨겨서 상선 자리 옮기다 보니까 돌려 회전문 인사하다 보니까 대변인을 하나 더 보냈잖아요. 김남준. 네. 그게 공동 대변인은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실에 투탑은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는데 대변인 없었다. 없었죠. 아.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은 있었고 지금도 부대변인 여성 부대변인 둘이 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안에 용산 안에 강유정 대변인과 밑에 부대변인 둘 사이에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행행하게 도는데 예. 거기에 지금 한 명이 또 툭 날아와 가지고 공동 대변인 하면요. 저는 강유정 대변인 저 화면에 나온 거 저 정도로 이제 탑으로 무슨 정보 이야기하는 거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기자들이 강유정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김남준한테 하겠습니까? 김남준일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매우 높죠. 예, 매우 높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윤영 대변인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 예, 방금 들어온 제보로는 공동 대변인 윤창중, 김행도 있었다. 그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난리 났는데 둘 다 성격이 만만치 않고 같지 않거든. 그렇죠. 그럼요. 예, 김행 대변인은 또 저희 방송에서 또 아유, 한번 그럼요. 크게 한번 방송하고 가신 적 있고. 아유, 예. 제가 볼 때 완전히 가장 큰 그 음. 똥물 튄 게 우리 강유정 대변인이에요. 자,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시기에 대변인 두 명이 체제가 요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대변인 2명이었던 적이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외신 담당 청와대요? 외신 아, 담당 외신은 따로 담당 있습니다. 담당 예. 대변인. 예. 외신 담당 대변인 예. 따로 있고. 하여튼 대변인은 그 고유의 직무상 대통령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선 구조가 맞지. 음, 이 스피커가 두 사람이면 혼선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어느 대변인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서로 또 두 다른 사람, 경우도 두- 있을 수가 두 있겠네요. 사람 사이에 아, 그럼요. 아. 어떤 경우는 모르고 어떤 경우는 알고. 시기 질투도 일어날 수가 아니, 있고. 시기질 때 말도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 횡행해 소문이. 근데 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다 들리잖아요. 기자분들 거기 수백 명이기 때문에. 예. 거기도 이제 안규령 부대변인도 있고 네. 또 이 누군가 또 새로 그 여성 부대변인 또 있어요. 음. 아주 뭐 대변인 중에 세계 제일 바쁜 사람이 미국 대통령 대변인인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죠. 예, 뭐 일단 두 사람이라는 게. 또 댓글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박선규, 김은혜 공동 대변인 시절도 있었다. 또 이런 그때가 증언도. 있었구나. 두 분도 기자 출신이네요. 예. 그 둘이 공동 대변했다고? 예. 근데 김은혜 대변인이 처음에 들어갈 때 부대변인으로 들어가긴 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럼요. 급수는 또 네. 그때 되게 잘 맞춰줬던 또 기억이 잘 납니다. 찾아내시네요. 예. 아, 또 대한민국이 또 IT 선진국이다 보니까 자 근데 이런 어쨌든 예. 그 강유정 대변인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라와서 공동 대변에 대한 게 처음일 거야 아마. 아하 그렇군요. 뭐 하다가 뭐 처음부터 했는지 뭐 부대변인하다 올라간 이런지 는 모르지만 예. 이렇게 된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그럼 이제 김현지 당신 비서관을 불러서 묻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왜 숨겼는가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되묻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러서 물어볼 만한 충분한 그 공론화된 의혹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딱 많이 알려진 게 국민들한테 알려진 게 예. 대표님 이제 전쟁입니다. 그 문자 하나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잘 알고 있으니까 했지만 그 배모 비서관 있잖아요. 예. 그 김영희 여사 담당했던 배모 비서관한테 그 하드 치워라. 아니 그 파일 지워라. 하드 교체해야 된다. 뭐 예.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그 팩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조그만 그 틈새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예. 큰 사건에 뭐 직접 연루됐다는 건 아직 확인은 못 하죠. 근데 이제 대장동 아파트가 있네, 뭐 백현동 뭐 추진할 때 무슨 뭐 시민단체 뭐 했네 이런 등등의 소문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도 처음엔 소문이 무성했어요.
그 소문이 있을 때 설마 다 했어요. 예. 에이 그 말이 돼? 이랬어요. 예. 지금 말이 아니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꼴을 당하지 않도록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한 사이인 거다. 성남시부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아들이 결혼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취임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막 그 현장 가보니까 이분이 의자를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만큼 그냥 가족처럼 일하는 사이다. 뭐 그냥 그걸 사람들이 치근치근해갖고 문고리 하냐고 옛날 10년 전부터 알았던 사이여서 저도 당협위원장 의자 놓는 사이다 그냥 하고 있는데 예. 국회의원 뺏지도 못하고 당협위원장만 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이나 우리 핵심 당직자들이 예. 제일 편해요. 예. 그리고 사무국장이 그런 일 해요. 막 가면 오십니까 길 안내하고. 예. 그러면 이동하거나 내가 혼자 있거나 밥 먹을 사무국장한테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아. 지시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잘 못할 지시를 또 하게 돼요. 예. 이제 그런 관계라고 우리 추측해 보면 성남시장 때부터 성남시장 이전부터죠. 이전부터 예. 변호사 때부터 했던 걸 보면 이재명의 걸어온 그 역사 궤적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일단 관심의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예. 아무튼 일단 임명은 됐고 뭐 조 대표님도 또 김 교수님도 향후에 또 정권에 큰 어려움에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농담 반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예. 어제 이제 제1부속실장으로 급 보직 변경을 하는 바람에 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날인 오늘 예. 김혜경 여사가 어지럽다고 들어 누웠습니다. 이석증. 네, 이석증으로 이제 주치의는 발표를 했고, 예. 그러니까 어지럼증이죠. 이석증이면 못해요. 못해요. 그렇죠. 누워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는 겁니다. 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에는 아마 많은 상상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 내외가 와서 예. 특히나 이시바 총리 부인께서는 친한파로 알려져 있고 예. 영부인과의 만남이 다 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아침 갑자기 주치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나가시고 일정을 취소한다. 어젯밤 도대체 그 식사를 잘못하셨나? 아니면 왜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갑자기 상선 자리로 가져오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막 그 풍문처럼 떠도는 거죠. 풍문이다. 풍문이죠. 상상. 풍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상상은 상상일 뿐. 자, 일단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권 주도로 쟁점 법안 4건이 이제 국회에 처리되면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법도 발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아니 그런 식으로까지 국민의힘을 옥죄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예. 뭐 그만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은 그에 대한 반발이 생길 거고. 입법 남발이 될 수 있다. 좀 국민의힘이 애처롭게 보이잖아요, 그죠? 제일 애처롭게 보이는 사람이 이번에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내밀기 위해서 그 뭐 법을 바꿨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 법무분장에서 뭐 다른데 유료 방송 분야를 과학부에서 가져오는 그 정도인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앞으로 이진숙 의원은 위원장은 국회의원 될 것 같아. 대구 지역에서 오히려 키워졌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용감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예. 헌법소원 하겠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발음 잘 안 되는데 사람을 갈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갈군다. 괴롭힌다. 괴롭힌다. 예. 갈군다가 표준말인가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 쟁점 법안이 통과되고 특히 이번에 오늘 특검 검사들이 이제 반발을 했던데 이거는 전체로 합치면은 특히 검찰청 없애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했던 아주 전통 있는 그리고 아주 논쟁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도를 하나 없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제도를 없애는 것도 어제 만든 제도 없애는 게 아니라 70년 이상의 세월이 쌓인 제도를 없애는 것은 없앤 다음에 뭘 할 거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1년 동안의 유예가 있지만은 자, 이 제도도 그러면은 검찰이 좋은 제도였느냐 나쁜 제도였느냐고 물으면은 좋은 제도였잖아요. 예. 그 잘못된 점을 저는 한 10% 정도로 봐요. 그 사건 아마 개수로 쳐도 특검이 맡은 수사
한 5% 정도 안팎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예. 특히 한국 검찰이 잘한 것 중에 다른 외국에 비해서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게 마약 조폭입니다. 예. 이 문명사회, 대중사회에서 한국처럼 마약 문제 조폭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일본은 조폭이 등록된 조폭이 아마 야쿠자. 10만 명이 넘어요. 예, 10만 야쿠자. 명이. 예, 예. 그런데 조폭과 마약은 이게 서로 연계만 되면은 이게 막 퍼집니다. 조폭이 마약에 손대면은 돈이 생기니까 그 조직이 커져요. 우리 검찰이 이걸 막았어요. 예. 왜 막았느냐? 검사들이 약점 안 잡혔거든요. 조폭에 약점 안 잡혔다고.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그다음에 뭐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하면은 나는 전체로 보면 검찰청은 참 잘한 조직인데 그러면 검찰청을 없앰으로써 일어날 사안이 근데 지능범죄자가 판치고 특히 부패 정치인들, 부패 기업인들을 잡았던 게 특수수사 아닙니까? 예. 특수수사가 그래서 이제 반발을 많이 받았는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 세력이 그래도 좋은 제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예. 좋은 제도를 발전시켰고 그러면은 진보 진영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든 좋은 제도가 뭐가 있죠? 나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 좋은 제도가 문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이 검찰청 이 문제는 1년 사이에 시행착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검찰청 폐지를 이제 그 강행을 해 버렸죠. 그 마치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은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말릴 힘도 없고 말릴 사람도 없고 말릴 그 집단이 없어요. 저는 저 폭주가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추락할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특정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쫓아내질 않나. 예. 특정한 사람을 퇴진시키려고 국회에서 땅땅땅 두드려서 너 출석해라고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질 않나. 또 특정한 집단을 악의 무리로 이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땅땅땅 법을 통과시켜서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서 그 명칭 자체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검사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이런 등등의 입법 폭주를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 알려진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급발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정청래 추미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립니까? 예전부터 이 당은요. 민주당은 제가 좀 아는데 정치 문화가 예. 대통령 들이받기로 유명한 당. 우리 당은 대통령한테 너무 줄 서서 문제가 있지만 저 민주당은 대통령한테 매일 들이받아서 개판되는 당이에요. 예. 노무현 때 그랬고 DJ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때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빨리 된 적이 처음이야. 100일 넘자마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제가 이 폭주를 막을 길이 별로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을 없애는 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게 그래요. 검사 중에 정치적인 검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치검찰 하는데 정치검찰이 많을까요? 우리가 부패경찰하는데 부패경찰이 더 많을까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정치검찰은 제가 볼 때 상대로 소수일 거다. 예전에 지금이야 다 깨끗하다고 보고 그런데 정치검찰 밉다고 부패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준다? 이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바치는 격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정말 정치적 안가품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제도의 그 성취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저는 무모한 폭거라고 생각해요. 이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인을 수사를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지만은 사실은 기업인을 재벌 총수지 재벌 총수를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게 2003년부터 처음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 선거 부정과 연관시켜서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 부패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대통령 선거 하면은 몇 조 단위로 그럼요. 선거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총수들이 돈을 댔으니까 그게 2003년부터 특수부 수사에 의해서 그게 사실상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점점. 그런데 그것만큼 또 상당히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지금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냐? 검사들이 자기 체면 위해서 죄가 안 되는 것도 기소한다. 1심에서 무죄가 나도 또 항고를 속에서 계산한다. 예. 그걸 상소라 그러지 아마. 상고. 항소다. 항소. 네, 항고 좀 예, 골잡은데. 예. 항소하고 항소는 상고. 이제 판결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항고는 결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항소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1심에서 유죄되면은 검사가 항고 못합니다. 예.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렇다면은 이재용, 양승태 이런 사람은 1심에서 무죄 받았으니까 끝났는데 검사가 항고를 했잖아요. 항고를 한 거예요. 항소를 한 거가. 항소한 건데 이거는 저는 너무했다고 보여지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일반화해가지고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다음에 요새 쟁점이 되는 배임죄 네. 개정 있잖아요. 배임죄 개정도 상당히 아주 세부적으로 광범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에서 면소 판결 받으려고 그렇죠.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내놓는 그 개정안은 상당히 상세해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대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벌리는 게 굉장히 크게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재명 정부와 속도도 빨리 내고 일도 크게 벌리는데 그러면은 무리가 생길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려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자연스럽게 오늘 또 재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이 있었는데 역시 또 법원이 중계를 허용하면서 재판장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 오셨는지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 부분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세요? 개헌 관련 문건은 저는 받지 않았다 입장 그대로신가요? 예,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 예, 변호인 옆에 앉아서 오늘 이제 중요한 재판이 있었죠. 이제 오늘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이게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합헌이라고 보냐, 위헌이라고 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나라의 발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랄까 어떤 합헌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위증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인을 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건데 조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저는 계엄 사태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한 것은 이게 중요 임무 종사자보다는 적극적으로 못 말린 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그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 개진을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빨리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고 또 권유한 것도 사실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이 강단 있게 안 한 거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과연 계엄에 동조한 고의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고의성. 그런데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예.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관료적으로 좀 뭐랄까 핵심이 없어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 경제와 국제적 신인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길게 하는지. 왜 그래서 길게 했을까요?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료 출신의 오랜 습성이라는 게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개념 정의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내기보다는 예.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둥글둥글 이야기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재판을 좀 받게 됐습니다. 정말 뭐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죠. 예. 한덕수 총리가 또 애석하게도 우리 당에서는 또 후보 강제 교체까지 할 정도로 당시에는 또 인기가 있었던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착잡한데 저는 그게 좋아요. 내란 문제나 내란 혐의에 대해서 뭐 특검이 하는 건 뭐 오케이. 그러나 저는 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난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 내란의 수괴가 돼서 뭐 우두머리 했다. 그다음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오케이. 예. 근데 내란 우두를 말리지 않았다. 아. 이게 과연 죄가 됩니까? 그것도 대통령하고 밑에 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라는 이 유계가 있는 사이에서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이 사건만큼은 좀 지나치게 한덕수 총리를 이 안가품하려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구원이 있잖아요. 탄핵 국면에서 예.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자기 뜻과 달리 막 좀 한마디로 개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가품을 좀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무리한 기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김용현 국방장관하고 이상민 행안장관이 미리 알았을 수도 있고 주요 임무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확인되는 걸로만 본다면. 그러나 참석했던 김용호 통일부 장관,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분들도 참석했는데 그럼 그 사람도 말리지 않았으니까 그럼 다 방조죄로 기소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이나 김용현하고 뭐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CCTV 하나 가지고 방조죄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무리한 정치 기소다. 이건 탄핵 국면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안가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요. 대한민국 검찰계에서는 별로 평판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해요. 상당한 정치 검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은 저는 뭐라고 평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만큼은 정말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도 많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했던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내각에서. 그렇다면은 이분이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은행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충고를 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술 틀리면은 뭐 계엄령 편다는 이야기를 막 했답니다. 예. 또 국회 해상권이 자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야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특히 음주 습관의 무리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 그리고 작년에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늘린다는 결정을 했을 때 이게 무리란 걸 알고 말려서 해야 될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예. 근데 안 말렸다고. 네. 그 복지부 장관하고 차관하고 나와가지고 더 증폭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결국 총선 망치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이 사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력 화려한 경력에 비해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못한 것은 다른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좀 과격한 이야기를 했는데 식민지 관료형 총리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예. 그렇게 했으니까 정권이 아무리 교체돼도 계속 꽃길 걸으신 거 아닙니까? 자, 윤 전 대통령 지금 이제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구치소 독방 1.8평짜리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다. 이 서바이브라는 말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또 오늘 때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식사도 뭐 라면이랑 뭐 이런 거밖에 못했다. 뭐 이래서 이제 인권 침해 논란까지 얘기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보석 어떻게 될까요? 인용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건데요. 보석을 받으려면 구속은 정당했지만 뭐 보석을 요청하는 게 뭐 병보석이라든지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풀어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제가 생각할 때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게 신뢰가 생겨야 되죠. 재판부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풀어줘도 성실하게 재판장에 나오고 재판에 협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 아파요. 그럼 집에서 조금 쉬세요. 쉬면서 나오세요. 쉬면서 재판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병보석이에요. 예.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나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좀 신뢰를 못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특검이 부르면 조은석 특검이 아무리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특검이 부르는 데까지 나와서 무피권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양팔 벌리고 눈을 들어 누울 필요 없잖아요. 그럼 특검 조사실까지 나오고 난 묵비권 행사하겠다. 좀 정치 지도자답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재판에 임하는 그 전략은 일관되게 정치 재판이잖아요. 이건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야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받아도 그 정치 재판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냥 형사 재판 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재판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좀 대범하게 통 크게 자기 행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특검이 물으면 당당하게 나가서 마이크 들이대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딱 묵비권 행사하고 야 설렁탕 가져와. 나 할 말 없어. 먹고 시간 다 됐으니 가야겠어. 가고 뭐 이래야 되면 들어 눕고 뭐 안 나오고 그러다가 보석한다니까 보석할 땐 나가서 저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걸어가시는 모습은 뭐 그렇게 극썩 아파 보이지는 않고. 재판장에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판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보석 결정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과연 그 말에 신뢰성이 있느냐 행보에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 같아요. 예, 조 대표님은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석은 구속 취소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할 수 있고 뭐 협조 안 하면 보석 취소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거주의 조건도 예.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아마 건강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서바이벌이라는 말까지 한 거 보니까 예. 그 모르죠. 뭐 좋은 점은 하나 있겠죠. 뭐 술을 못 마시니까 다이어트가 많이 그쪽 됐더라고요. 부분은 네. 상당히 금주. 그렇죠.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뭐 당뇨, 동맥 협착증 뭐 이런 으시시한 이야기가 나오고 실명 위기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평소에 잘했으면은 이 동정심이 생기겠는데 또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미 역사가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재판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아, 이 보석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형평성을 주장하기가 또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 또 지금 이제 23일 공판전 증인신문에 불출석을 했는데 법원이 또 오는 10월 2일로 다시 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라 김희정 의원, 서범수 의원, 김태호 의원까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연이어 이제 지금 공판전 증인신문으로 요구했는데 출석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검이 이제 비공개 출석을 하겠다, 뭐 설득을 한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식 교수님?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누차에 걸쳐서 그 책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큐멘터리 또 방송된 것도 있어요. KBS 다큐. 네, 거기에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증인 뭐죠? 증인 신문? 증인 증인전 재판전 증인 신문. 증인신문. 네, 공판전 증인신문. 공판전 증인 신문이라는 어떤 저 듣다 처음 들어본 이제 그걸로 이제 불러내는 건데 뭐 피의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으로 부른다는데 안 나오니까 꼭 재판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것도 조은석 검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 지금 한동훈이나 저 김근식이나 배신자 소리를 귀에 달고 다닙니다. 저도 이번에 엊그제 일요일 날 시청 앞에 집회에 갔더니 뭐 저 따라다니면서 와서 뭐 그래요. 배신자 소리를 질러요. 집회 가셨어요? 아, 그러면요. 역시 당원, 모범 당원. 아유, 가야죠. 모범 당협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배신자 프레임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 재판전까지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 뭘 물어보겠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랑 당시 어떤 통화를 했고 어떤 소통을 했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조은석 특검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도 이렇게 몰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판에 한동훈 대표의 진술이 유용한 자료로 쓰인다고 한다면 그 배신자 프레임은 쐐기를 박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게 그 특검의 지나친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러나 조 대표님은 그래도 일관되게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특검을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내란 문제에 걸리는 게 관련해서는. 내란이니까 내란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협조해야 되는 게 맞죠. 당사자는 이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법무장관을 지낸 분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주변적 증언자가 아니고 핵심적 증언이라고. 그러니까 여당 대표였죠. 그날 밤의 일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동조 세력으로 모는 게 아니라 방향의 수사를 하는데 이분의 증언이 없으면은 뭔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법정에 나가서 증언할 때는 여러 가지 기술적 증언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불리한 거는 그걸 뭐 그 이상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꼭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하고 하면 되는 거지. 예. 정치 수사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하는 거는 안 먹히고 나중에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예. 사실은 이제 원래 배신자로 보시는 분이 이 재판을 안 나간다고 해서 배신자를 안 본 것도 아니고. 배신자인 줄 알았더니 증인 신청 안 나가네.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예. 제가 그러면 뭐 배신자 소리 들어서 제가 장애 집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만드는 것이 정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이분이 이제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감사해야 된다. 또 이 감사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 이호선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랑 좀 결이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또 다른 또 당내 위기가 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 이게 그것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에 저 이 교수를 임명한 것은 상당한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당원 게시판 문제로 전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저분의 그동안의 언행이에요. 이호선 교수. 네. 언행이 이미 탄핵 국면에서 특히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사실은 거의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던 분이고 예. 또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이런 입장들을 좀 취하고 있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우리 당내에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과 저는 일정 정도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노선을 걷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당무감사위원장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오히려 공명정대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저는 그런 성향의 인사를 저는 당무감사위원장 할 줄 알았는데 저 이 교수님을 해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네. 당원 게시판 문제는 그건 뭐 기술적인 문제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저 당무감사위원장 시켜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파헤친다 파헤쳐보라고 하시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건 뭐 그 파헤치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우리 당에 도움이 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이호선 교수의 또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어떤 집회에 가서 했던 거 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은 헌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선장이 풍랑 속에서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 화물을 바다에 던질 때 그러한 판단은 선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법대 교수인데 왜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오늘 참 이광재 전 의원이 아주 명언을 했던데 이 평점을 하면서 예. 이 대통령은 70점, 정청래 민주당은 40점, 장동혁 30점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중도 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근데 탈출 시도가 잘 안 먹히고 계속 20% 지지율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다 까먹은 당원 게시판 글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예, 관심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없겠죠, 사실. 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뭘 끼얹으려고 하는 그 목표 이외에는 여기에 무슨 공익이 있고 여기에 무슨 국민의힘의 살 길이 있는지 난 그 발상 자체가 좀 끔찍해요. 예. 이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는 예. 너무나 안 맞고 다만 장동혁
대표가 요새 투쟁성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장외 집회에서의 모습과 과거에 투쟁했던 사람을 앞으로 뭐 공천할 때 제1 조건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누구를 위한 투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화국을 때려 부수기 위한 투쟁을 한 건지 아니면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한 건지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예. 그 스스로 공화국 적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투쟁 경력으로 지금 넣겠다는 거하고 비슷한데 인사도 그럼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요새 여러 군데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예. 투쟁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다. 공허하고 공격 논리가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투쟁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여기 국회에서 그 집회할 때도 그랬고 엊그제 시청 앞 집회도 제가 가고 다 보면 뭐 투쟁의 최전선이죠. 뭐 다 올라와서 막 이재명 독재 거의 타도 수준이에요. 아 마이크 잡는 분들이. 아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공허한 게 공허해요. 뭘 어쩌자는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네. 체제에서 집권 여당이나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모아서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려서 차기 선거에 야당에게 표를 몰아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정치적인 타격을 주는 게 이게 투쟁이거든요. 예.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랑 싸웠을 때 투쟁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이게 투쟁이 아니잖아요. 목소리만 높이고 이재명 독재라는 고함만 외친다고 투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아깝게 낙선한 최고위원 선거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혁신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역할과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당이 중심이 바뀌어야지 싸울 자격이나 싸울 권리나 뭐 투쟁하자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외면하는 사람이 중심이 하는 투쟁은 그건 투쟁이 아니라 그냥 고함 지르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냐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막 소리 지르는 데거든요. 예. 와글와글 시끄럽게 하는 데예요. 지금 우리 이 더 라커룸에 조 대표님 말씀하실 뒤에 댓글 달리잖아요. 내 욕 겁나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열받아서 그 내 욕하는 그 댓글 찾아서 제가 뭐 수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랑 개인적인 사적 원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지 제가 찾아서 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악플은 참고로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댓글을 잘 안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한판승부 애청자들은 우리 김 교수님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15만 명 왔다고 당에서 주장하는데 경찰은 10,000명이라고 그러고 한 1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이 현장에서 확인한 거로는 몇 명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구 집회는 다른 그 우리 당원 교육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 대구 집회에 갔다 온 사람이 서울 그 시청 앞 집회 왔던 사람 말로는 비교할 수 있겠네요. 대구 집회보다는 적다는 건 분명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대구 집회가 경찰 수한 2만 명이었으니까 대구 집회는 그러니까 이번 서울 집회는 2만보다 적었겠다. 대구 집회보다는 적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더라고요. 15만 아니겠네, 그죠?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어가지고 내리다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신문에 난 거 보고 그런 집회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신문에 난 거 보고. 아니 그 근방에 있었거든. 그래요? 별 임팩트가 없어. 아 지나가면서 저 종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데는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예. 몰릴 때도 시끄럽고 헤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헤어지면서 그렇죠. 구호 외치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얌전하게 모였다가 얌전하게 헤어지고 체감이 안 되셨고. 그러니까 신문에는 요만큼 작게 나오고 하니까 예. 이제 이걸로 끝난 거지 뭐.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확실하게 예. 최대로 모였던 것은 2019년 10월 3일입니다. 아 예. 그 조국 그때 조국 사태 조국 때. 규탄 대회를 그때는 하는데 수십만 모였을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딱 됐어요. 예. 그
그때 모였던 사람을 핸드폰을 추적해가지고 아. 동시 인원을 했는데 55만 명 모였어요. 맞습니다. 어. 그때 조국 사태 최고봉이었죠. 최고 예. 역사상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정광훈 목사거든.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없었군요, 이분이. 피해 준 것 같아요. 아. 일요일마다 했는데 아마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했는지 피해 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네, 명절을 또 잘 보내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